나는 15살. 이름은 윤나경.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님, 두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전라도 시골 출신이었지만 일찍이 도시로 올라와 살림을 꾸렸고 나와 동생들은 철저히 도시 아이로 자랐다. 그해 봄, 나는 중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고 하루 종일 교과서와 문제집만 붙잡고 살았다. 머릿속은 늘 시험 걱정뿐이었고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바로 시험 기간에 부모님이 급한 일로 고향에 내려가야 했다. 나경아, 며칠만 고모 집에서 지내. 내 시험 망치면 안 되잖아. 아빠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울 강동에 살던 아빠의 여동생, 고모 은주는 아이가 없었다. 남편 박철민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언제 가도 조용하고 반듯했다. 고모는 흔쾌히 나를 받아주겠다며 말했다. 그렇게 나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고모네 집에 들어갔다. 첫날 저녁, 고모는 나를 따뜻하게 맞았다. 그녀는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고 연보라색 집 한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공부만 하지 말고 꼭 잠도 자, 알겠지?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철민 아저씨는 과묵했지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40대 후반, 정장을 단정히 입은 채 퇴근해 들어왔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낮은 목소리와 묵직한 존재감은 묘하게 압도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고모가 내준 작은 방에서 책을 펼쳤다. 창가에는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책상 위에는 스탠드 불빛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교복 치마 위에 연한 핑크 티셔츠를 걸치고 앉아 문제집을 풀었다. 여름을 앞두고 날씨는 점점 더워졌지만 내 몸은 긴장으로 차갑게 땀이 맺혔다. 시험 첫날, 고모는 따뜻한 미역국과 김밥을 준비해 주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과 반짝이는 도자기 그릇들, 작은 디테일까지 깔끔히 정리된 모습은 나를 안정시켰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꼭 잘 해내야지. 그러나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고모는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님과 두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귀에서는 삐 소리만 울렸다. 고모는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각도 없었다. 정말 다시는 엄마 아빠를 못 보는 걸까? 장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논의했다. 나는 이제 고모와 고모부의 집에서 지내야 했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며칠 후, 나는 고모 집에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는 교재가 펼쳐져 있었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피가 가신 지 오래였다. 고모는 날 위로하려 했지만 내 안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철민 아저씨는 여전히 묵묵히 나를 대했다. 하지만 가끔 그가 내게 건네는 시선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교복 치마는 무릎 위로 단정히 내려왔고 하얀 셔츠는 여름의 더위 속에서 땀에 조금 젖었다. 교복 위로 걸친 얇은 가디건,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 그리고 블랙 로퍼. 나는 언제나 깔끔한 차림을 유지하려 했다. 고모는 여전히 내게 따뜻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내 눈에는 늘 예쁘고 자랑스러워.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웃었다. 그러나 문제는 철민 아저씨였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 어느 날 나는 공부하다가 잠시 거실로 나왔다. 땀에 젖어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었고
나는 무심코 고개를 젖히며 손수건으로 목을 닦았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아저씨의 시선이 내 몸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러나 그 시선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TV 화면으로 돌아갔다. 내 착각일까?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고모는 나를 위해 방학 특별반에 등록시켰다. 나는 새벽부터 학원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 그 과정에서 집에서 혼자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고모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다. 집에는 나와 아저씨 둘뿐이었다. 나는 방 안에서 과일 무늬 파자마를 입고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살짝 열렸다. 나경아, 공부 열심히 하네.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는 내 책상으로 다가와 스탠드 불빛을 고쳐주었다. 손끝이 내 어깨에 스쳤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방을 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잠옷 대신 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잤다. 그리고 방문을 꼭 잠갔다. 그러나 잠긴 문 손잡이가 밤마다 한 번쯤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고모는 내 변화를 눈치챘다. 왜 요즘은 자꾸 긴 옷만 입니? 더워 죽겠는데.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몸에 땀이 많이 나서요. 긴 옷이 편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났다. 아저씨의 무심한 듯한 말과 시선, 그리고 집안의 고요한 긴장감. 모든 게 이상했다. 나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그냥 내 오해일 거야. 고모부는 나를 딸처럼 여긴다고 했잖아.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에서 다가올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나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교복 스커트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면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고모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틈새에서 철민 아저씨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고모가 늦게 들어온다며 전화를 했다. 나는 혼자 방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땀 때문에 셔츠 단추를 위해서 2개 풀어놓은 상태였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여름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때 방문이 열렸다. 덥지 않니? 아저씨가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단추를 급히 채웠다. 괜찮아요. 그는 웃으며 작은 선풍기를 내 방으로 들여다 놓았다. 그러나 선풍기를 놓으면서 일부러인 듯 내 책상 위에 놓인 교재를 집어들었다. 성실하네, 우리 나경이. 이런 게 다 예쁘지. 그 말 속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며칠 후 나는 집에서 잠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다. 교복 치마를 벗고 집안에서 반바지와 흰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부엌으로 들어온 아저씨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이제 다 컸구나. 옛날엔 정말 애 같았는데. 그의 시선이 내 다리에서 목선까지 천천히 오르내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닫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어느 밤, 고모가 친정에 다녀온다며 하루 외박을 했다. 나는 긴장한 채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 손잡이가 살짝 돌아갔다. 철컥. 철컥.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숨을 죽였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저씨가 나를 딸로 보지 않는다. 그 후 나는 의도적으로 더 조심하기 시작했다. 집안에서는 늘 긴 트레이닝복을 입고
고모 앞에서는 몸이 약해서 라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혼란이 커져만 갔다. 아저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하게 행동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비밀스러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자주 마치 내 몸이 누군가의 시선에 갇힌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나의 일상은 공부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매일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교재보다 철민 아저씨의 그림자가 더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여름밤, 고모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나는 흰색 반팔 티셔츠와 면 반바지를 입은 채 방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땀 때문에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공부 열심히 하네. 아저씨가 낮게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한 손으로 문을 잡았다. 나경아, 겁내지 마, 그냥. 잠깐 얘기만 하자.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욕망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 후부터 아저씨는 새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밤마다 내가 마시는 주스나 우유에 이상한 약 맛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자꾸 졸음을 참을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몸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새벽, 희미하게 눈을 뜬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침대 곁에 앉은 아저씨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끝은 내 목선을 따라 내려오다 멈췄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약 때문이었구나. 다음 날 나는 고모에게 물었다. 고모, 요즘 이상하게 잠이 너무 와요. 머리가 자꾸 아프고요. 고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내가 많이 피곤한 거야. 너무 예민해하지 마.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확신이 깊어졌다. 아저씨는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은 결국 터졌다. 시험 준비로 지쳐 일찍 잠든 그날 밤,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는 걸 느꼈다. 옅은 향수 냄새, 무거운 숨결, 그리고 내 귓가를 스치는 낮은 목소리. 나경아. 넌 이제 아이가 아니야. 나는 몸부림치려 했지만 사지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눈앞은 흐릿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 있으면 나는 무너진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긴장 속에 살았다. 책상 앞에 앉아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어도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상상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느 밤 또다시 이상한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억지로 눈을 뜨려 했지만 시야는 흔들리고 숨결은 가빠졌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오는 기척. 철민 아저씨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냥 잠깐이면 돼. 나는 몸부림치려 했지만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번엔 다행히 거실에서 들려온 벨소리가 상황을 끊어냈다. 띵동. 아저씨는 놀라며 문 쪽을 바라봤다. 곧이어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경아, 나왔어. 순간 아저씨는 급히 몸을 물렸다. 나는 흐릿한 눈으로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며칠 뒤 몸 상태가 이상했다. 계속된 구토, 설명할 수 없는 복통, 그리고
불안한 직감. 고모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이가 임신 초기 증세가 있습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고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손을 붙잡았다. 나경아, 누구야? 누가 그런 거야? 내가 어디 나갈 시간이 있었니? 나는 내 곁을 늘 지켰잖아. 나는 고개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철민 아저씨.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고모는 아저씨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끝내 무너져 고개를 떨궜다. 나도 모르게 눈앞에서 여자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눈이 멀었다. 고모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당신은 괴물이야. 내가 지켜주겠다던 아이를, 내 조카를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침대에 앉아 몸을 떨며 그 장면을 바라봤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고 아저씨는 연행되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고모는 내 손을 붙잡으며 울었다. 용서해줘.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내 부모님께 뭐라 말해야 하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얼굴을 적셨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나는 혼자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 번개가 치며 서울 야경 위로 순간의 빛을 내뿜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기억이 나를 삼켜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아무도 알 수 없다.